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집중토론 이 시간 진행의 원성수입니다. 금융경제 뉴스와 관련 분석 정보를 서비스하는 종합미디어그룹 블룸버그에서 지난 1월에 2017년 블룸버그 혁신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조사 대상 78개국 중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South Korea remained the big winner라면서 4년 연속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선정이 됐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상을 살펴보면 이 같은 평가가 다소 불편할 뿐더러 그 결과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경제의 미래는 밝을까요? 오늘 CNB 집중 토론에서는 지속되는 경기 불황, 무너지는 자영업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기획조정실 김수함 실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외식산업협회 대전지회 김종환 회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한국경영기술진흥원 양경수 원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가게 살리기 운동본부 정인구 상임대표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분 모신 가운데 자영업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 한 조사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제조업 비중이 작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 제조업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의 배경은 무엇이고 또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우선 이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양경수 원장님부터 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양 원장님은 공직 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경영학 박사시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그 자영업 컨설팅 한 18년 정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자, 우리나라 이 산업 구조가 선진국에 비해서 이렇게 역행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배경, 뭐 문제점 이런 것 좀 말씀 좀 주실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제조업도 중요하고 서비스업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선진국의 경제 발전의 어떤 패턴을 봤을 때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한계를 서비스업으로 넘어서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제조업에 대한 이 핵심 역량이랄까 어떤 과거의 따라잡기, 모방을 통한 혁신 뭐 이런 쪽에 우리가 성공했던 그 성과를 지금 계속 누리고자 하고 열심히 하면은 제조를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나아질 것이다라고 한 이런 기대감은 갖되 실질적으로 제조업에서 핵심 역량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어쩌면은 산업사회에서 제조업의 그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데에서 우리 이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네. 또 이제 그렇다면은 서비스업이라도 이 비중을 높여서 서비스업이라도 우리가 성장을 한다면 국가 전체적인 경제 성장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역시 부가가치가 매우 낮은 뭐 음식업이라든지 도소매라든지 뭐 이런 쪽에 비중이 높다 보니까 서비스업의 전체적인 비중은 높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고도화되지 못하고 소위 산업사회의 그 시스템에서 머물러 있다는데 우리 산업의 문제, 어떤 이 산업 구조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오랜 그 역사를 가진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뭐 60, 70년대에 산업화를
발빠르게 이렇게 겪으면서 사실 시간적인 그런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조업이 높은 거 그 자체가 잘못된 거냐 또 뭐 반드시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뭐 취약하다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취약하다 이렇게 우리가 그 증거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김종환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서비스업에 대한 이야기 경제적으로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서비스업의 그 부가가치 비중은 약 60%고 또 취업자 비중은 7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할 때 앞으로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은 서비스의 경쟁력은 현재 취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서비스업의 노동 생산성은 제조업과 주요국 서비스업 생산성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매우 낮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는 R&D, 즉 연구 개발에 대한 관심 미흡이 있다라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R&D가 뒷받침될 때 지속적인 경쟁력의 강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제조업의 중심에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또 서비스업의 진입과 행위 규제를 합리화하고 또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만이 우리의 서비스업도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제 실업률이 높다 보니까 또 청년 실업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산업 체계 중에서 서비스 산업이 이 그 고용 창출률이 높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특히나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덧붙이고 싶으신 분들 혹시 계세요? 제가 좀 한 말씀 드리자면 이게 지금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결국은 그 우리 산업 구조에 있어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하고 그 직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더 몰려가지고 노동시간 부분이 높게 나타나니까 다양한 서비스 수요, 소득 수준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창출되고 그게 이제 시장을 형성을 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쉽다 볼 수 있고요. 최근에 그 노동시간을 줄이자 하는 그 배경에는 보면은 혹은 또 휴일을 늘리자고 하는 배경 자체가 보면은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혹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이것이 촉진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저희들도 이제 지금 최근 정부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만은 노동시간 축소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함께 가져간다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뭐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 서비스 산업 분야는 급팽창할 거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고용 창출도 상당히 많이 될 수 있는 분야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갖자 하는 측면에서 우선 말씀을 꺼내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 대전은 아주 빠른 서비스 산업 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전반적인 거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모양새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양경수 원장님께서 좀 말씀 좀 주실까요? 예, 우리 대전 지역에서 이 서비스 산업이 비중이 다른 지역, 우리 국내의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보면은 그 산업 내에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 경쟁이 치열하는 이 상황은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이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산업이 발달하면은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느냐 못 갖느냐의 차이거든요. 도태하느냐 성공하느냐는 내가 이 업에 있어서 핵심 역량을 나만의 차별화된 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경쟁이 치열할수록 더
경쟁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대전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 도소매 음식업 또 운수업 또 건설업 이런 또 어떤 이거 사업 서비스업이라 그래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이라든지 이제 이런 서비스의 비중이 높은데 그 중에서 도소매 음식업 분야의 비중이 높은 데 비해서 거기에 핵심 역량이라기보다는 다른 데하고 그 일반화된 역량을 가지고 업을 하기 때문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이 높다라는 얘기는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그 경쟁에서 일시에 도태될 가능성이 저 집도 우리 집도 다 동시에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덧붙이자면 아까 우리 김정환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서비스 쪽에 R&D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위기에 처할수록 남는 거는 연구개발 역량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이 역량을 창출해야 되는데 우리 국가가 산업사회 중심의 연구개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이공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운영할 때만 어떤 세제 지원이라든지 인력 지원이라든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어떤 산업구조 고도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늦었지만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연구개발을 할 때 일정 부분 정부가 인정을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지 서비스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발전할 계기를 정부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좋은 지적 같고요. 우리 정인구 회장님 대전에서 오래 생활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뭐 사업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이렇게 오래 생활하시면서 대전이 뭐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 이쪽과 관련해서 뭐 산업 체계가 좀 변화되는 것을 많이 느끼세요? 어떻습니까? 대전의 현재 그 경제적인 이 추세를 보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동네 가게 살리기 운동본부라는 이 단체를 이끌어오면서 각 대전시 전체 골목 상권을 돌아보면서 소상인 대표님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해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전에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방문했을 때와 지금의 상태는 뭐 한 달, 뭐 몇 개월 이제 이런 단계로다가 매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이제 같이 일하던 종업원을 이제 쓸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식구끼리 하다 보니까 어떤 질 좋은 서비스가 좀 부족한 면이 자꾸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 서비스 산업이 추세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부가가치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지역 자금에 대한 어떤 역이출, 즉 우리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타 도시에 비해서 인구 비례에 비해서 재벌 유통들의 이러한 쇼핑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골목 상권에 선순환 경제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시민들과 또 관에서도 좀 나서서 실질적으로 골목 상권에 유입되는 경제가 유입돼서 정말 좀 장사가 좀 잘 될수록 좀 도와주는 그런 힘을 합쳐야 되지 않나. 심각한 그런 상황을 보고 지금 있습니다. 정 대표님은 이제 우리 동네 가게 살리기 운동본부를 네네.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우리 동네 가게라는 게 사실은 골목 상권이고 네네. 가장 소상공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데 네네. 뭐가 가장 힘드세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구도심, 즉 원도심에서 있죠. 원도심에서 이제 둔산 지역이 개발되면서
또 유성 지역이 개발되면서 도시 팽창이 이루어져 왔잖아요. 예. 이제 구도심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밤 뭐 한 8시 정도만 돼도 밤에 무서워서 골목상권을 다닐 수 없는 네. 그러한 상태로다가 계속 가고 있고 네. 또 낮에도 영업을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왜 영업을 안 하냐? 낮에는 손님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저녁 장사 잠깐 하는 겁니다. 네. 영업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영업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뭐냐? 수입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네. 네, 거기에다가 임대료는 물론 뭐 참 좋은 집주인을 만나면은 좀 이렇게 좀 깎아받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그 임대료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저쪽에 새로 그 신도시 쪽에 가보면은 도시가 빠르게 평창했잖아요, 우리 대전에. 네. 그러면서 그 산업이 옮겨지면서 상업 지역이 옮겨지면서 어떤 시민들이 그 소비자들이 그쪽으로 몰렸다가 아무래도 밝고 화려한 곳으로 가게 또 되죠. 새로 옮겨지고 그러면 서로가 그동안 한 2, 3년 정도 호황을 누리다가 다시 또 몰락되고 네. 또 어려움에 처해지고 그러면서 이쪽이 조금 활성화되는 듯 하다가 또 같이 서로가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들을 제가 계속 쭉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악순환이 이제 계속해서 네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아이고 이런 그 대전의 모습 아까 양경수 원장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변화하고 있는 이런 산업화가 좀 성공적으로 대전이 가기 위해서는 예.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조언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지금 우리 대전 지역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대전 지역의 아까 도소매 음식업 분야의 서비스업을 일단은 자체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대전 지역이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져서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사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R&D 서비스라든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이 서비스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높거든요. 네. 타 시도에 비해서 대전이라는 어떤 연구개발 그 거점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연구개발 영역하고 주변에 충남북 또 이 일대를 커버할 수 있는 수요처, 소위 말해서 중소기업들, 제조 중소기업들이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연구개발은 했어도 돼. 이게 산업 현장으로 잘 접목이 안 되는 이 그 구조적인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연구개발의 성과물을 중소기업과 긴밀하게 적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제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연결고리를 우리 대전시 지방자치단체가 좀 집중적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특징은 연구개발이고 그 연구개발은 누구를 위한 연구개발이냐 하면은 바로 기업들, 제조 기업들을 위한 연구개발인데 그야말로 연구개발의 성과로서 정체해 있다 보니까 정작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 어떤 성과물하고 연계를 전략적으로 시키는 것이 우리 대전 지역의 어떤 경제를 활성화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치단체에서 그런 소통의 장, 학습의 장을 좀 많이 마련해서 맞습니다. R&D를 맡고 있는 분야하고 실제로 접목시킬 수 있는 현장하고 맞습니다. 서로 접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 그게 같은데. 아주 중요합니다. 네, 경제 그 실핏줄이자 서민 생계 최후보로 인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 주변의 자영업자들이 경영 상태는 어떤지 이 부분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김수환 실장님께서 좀 말씀 좀 주실까요? 예, 좀 전에 그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13년 조사 결과긴 한데 월 평균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낮고 그다음에 이제 도소매업 비중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고 음식 숙박업 비중은 높은 반면에 교통의 중심지라고 하는 우리 대전으로 봐서는 운수업 비중이 전국에 비해서도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운수업이요? 예. 네.
그런 점이 있고 개인 서비스업은 높다고는 하셨는데 소상공인 쪽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낮은 편으로 나옵니다. 그런 점이 좀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그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지원하면서 대전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대전이라고 하는 게 뭐가 그 전국 최고라고 할 만한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이 지점이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앞으로 이제 이게 대전시나 각 구청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소문난 전주 한옥마을 교통편, 인구 규모 이런 걸 봤을 때 그 전주하고 대전은 비교할 바가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000만이 넘는 그 관광객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속초 그 관광수산시장 속초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역시 1년에 1,500만, 2,000만이라고 하는 관광객이 모여요. 근데 전국에서 접근하기 가장 좋은 대전이라는 교통의 이 편리성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 올만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없다는 게 대전의 가장 취약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전통시장 중에서도 그나마 이제 살아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태평시장 같은 곳은 뭔가가 지역시장으로서는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도매시장 역할을 많이 했던 우리 중앙시장 뭐가 특징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그 제가 대전 와서 보면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특화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토바이 특화거리부터 시작해서 한복, 먹거리 등등이 많은데 과연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아올 만한 이런 특화거리는 또 딱히 없어요. 이런 구조가 지금 앞으로 우리 대전시에서부터 시작해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통의 편리성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우리의 대전에 있는 어떤 지역 돈이 지역에서 머물 수 있고 관광이 찾아와서 돈을 쏟아놓고 갈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이 교통의 편리성이 오히려 고급 소비는 서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고 관광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해서 대전에는 정작 돈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전이 그렇게 매력 없는 도시가 되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거나 머물질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게 스쳐가는 도시라는 게 참 문제거든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딱히 하루를 유하고 갈 수 있는 즐길거리, 먹거리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그 트렌드가 없다라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뭐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나름 글쎄요. 그 관에서는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벌써 뭐 대전에 그런 저런 부산물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주변에 있는 것을 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걸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뭐 김수남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화거리는 많은데 그것이 제대로 성공을 했느냐 하면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정인구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 이 대전에 이런 뭐 매력 있는 어떤 성공적인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게 없을까요? 제가 이쪽 이제 그 대전역 있죠, 대전역. 그러니까 우리 교통의 어떻게 보면 중심지라는 우리 대전을 놓고 저는 항상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아요. 정말 접근성이 좋은 우리 국민들이 이 대전을 찾아오기 쉽게 돼 있는 이 교통 여건 안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전역 근방이나 가보면은 정말 그 공동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 보면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아까 우리 김수환 뭐 소상공인진흥공단 조정희 실장께서도 그 특화거리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했지만은요. 가령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은 뭐 하우스 뭐 이렇게 다 각 지역마다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저쪽
경기도 안성인가요?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죠. 네. 주말이면은 뭐 몇만 명씩 몰려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 그들의 문화가 있는 겁니다. 네. 네, 문화. 즉 먹는 문화 내에서도 가장 기본으로 가지고 가는 게 음식 문화입니다. 네. 그 먹는 거에 그 입맛이 자기한테 맞으면은 찾아가서 먹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문화가 형성되잖아요. 식당이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제가 좀 제안하고 싶다면은 우리 그쪽에 그 대전역 쪽 앞쪽에 네. 정말 그러한 그 아시아의 뭐 여러 가지 그 우리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말에 몰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음식 문화 거리를 좀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 그 대전에 지금 그 들어와 있는 다문화 가정들 그 많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음식들 잘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갖다가 좀 잘 좀 시에서 좀 이렇게 좀 유도해서 정책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음식점을 좀 만들어 가지고 몇 개라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서서히 키워가는 그러한 부분도 좀 있지 않나. 네. 이게 좀 아쉽다. 뭐 사실 우리가 지도를 봐도 그렇고 네. 교통의 중심지가 이제 네. 대전 충청권인데 네. 그 전국에서 모이기 가장 좋은 그런 네, 입지 맞습니다. 조건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걸 아직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예, 네. 뭐 제가 좀 그 한 말씀 덧붙이고 싶은데요. 대전이 가지고 있는 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개인 서비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 서비스가 아니라 사업 지원 서비스, 예, 사업 지원 서비스는 대전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지원 서비스와 뭐 광의로 보면은 연계가 되는데 궁극적으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살기가 편하고 살기가 편해야지 유동성이 생기고 거기에서 거래가 오가는데 살기가 편하다라는 얘기는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와야 되고 그 수입의 근원은 어디냐면 직장이라는 겁니다. 이 대전 지역에서 취약한 부분이 소위 좀 안정적인 이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적다라는 겁니다. 대전 지역에서 그렇기 위해서는 원래 외국에서는 도시를 건설할 때 가장 중심에 우리가 어떤 이 산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기능을 가장 중심에 놓습니다. 그리고 외곽에서 주거단지가 형성이 돼서 이 짧은 거리를 출퇴근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면은 자연히 다른 데 안 가고 여기서 소비도 하고 여기서 소위 유동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일자리는 뭐 충남을 비롯해 가지고 소위 외곽에 있고 우리 대전이라는 곳에는 그야말로 소위 서비스 중심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 외곽가에 소위 뭐 통근이라 그럴까 이런 거리가 멀므로 인해 가지고 이게 분산된다는 겁니다. 적은 인구가 분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충남북이라든지 직장 근처 산업단지 근처에는 그런 대로 이 서비스업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예를 보면은 강남에서 어떤 이 서비스업의 비중이 소위 2010년 이후로 가산 디지털 단지 뭐 이런 쪽으로 소비의 중심이 옮겨왔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대전도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대전 영역 내에서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거기서 쉽게 우리가 생활하고 즐길 수 있는 이 구조로 가야 되는데 뭐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사업 지원 서비스가 기업하고 아주 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 한 가지는 이 대전하고 서울하고 뭐 부산이나 이런 교통 여건이 좋아진 이상 소위 뭐 건물 임대료라든지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좀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대전에서 사업을 하면은 뭐 이 서울 사람이 대전서 사업을 하면은 부산도 가기 쉽고 뭐 목포도 가기 쉽고 뭐 강원도도 가기 쉬운 차라리 대전에 어떤 이 사업장을 마련하자라는 이런 이 그 교통 여건 좋은 여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돼야 되고 거기에 앞서서 우리 좋은 연구 개발의 역량을 기업들하고 대전에 가면은 바로 그 연구 개발의 어떤 인프라를 갖다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대전시가 전략적으로 좀 추진하면은 좀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뭐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을 좀 종합해 보니까 결국 이런 것 같아요. 현재 대전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대전이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이 아직까지는 충분치 못하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김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매출액도 줄고 매출액이 줄으면은 이익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폐업률 같은 것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구조적으로 뭐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폐업률을 현재 보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분이 혹시 준비하신 거 있습니까? 네, 현재 뭐 저희 외식 산업 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다들 어렵고 IMF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조금만 어려우면 IMF를 들먹거린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은 정말로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수치적으로 나온 걸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대전 지역에서 1,420여 곳의 외식산업 종사자가 폐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2015년 1,149곳이 폐업한 것에 비해서 약 24%가 증가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24% 증가라는 것은 상당한 수치인데 이런 상황에 지금 이제 뭐 설상가상으로 부패방지법 일명 뭐 김영란법이 지금 주요 요인으로 이렇게 또 시행이 되면서 외식산업업계 중에서는 뭐 거의 초토화됐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런 업자도 계세요. 물론 이제 업종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겠습니다만은 일반 음식점하고 한우 농가 농산물 그 농자재 그 업자들이 매출 감소가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이제 관계 요로에 그 동법 시행령 6조에 관련된 음식물 3만 원 이상, 그다음에 선물 5만 원 이상은 뭐 이건 규제에 걸린다라는 부분을 좀 완화해 달라라는 그런 이제 진정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지금 가장 큰 걸림돌로 설상가상으로 경기 침체 더불어서 더 힘들게 하는 요인인데 이게 이제 좀처럼 뚫리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채널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쪽으로 해서 어쨌든 이 한우 농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농산물의 이런 그 6조 조항을 조금 완화해 달라. 음식물 3만 원은 좀 넘어가지 않느냐. 5만 원, 선물은 뭐 10만 원 이상 이런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지금 절충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것만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법인데 경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 이것이 적용됨으로써 또 피해를 보는 그런 또 업종이 있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폐업률 같은 거 심각하죠? 네. 뭐 심각한 거는 뭐 통계적으로도 나오는데요. 15년도 그 통계청 기업 생멸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중에 이제 소상공인을 그 도출한 걸 보면 생존율이 1년 차가 62% 정도, 2년 차가 47%도, 3년 차가 38.8%, 5년 차가 20% 해가지고 개업하자마자 망하는 게 1년 만에 망하는 게 약 40%가 된다는 굉장히 높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준비된 창업을 해야만 된다는 그런 지점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김종원 지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이 그 활성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김영란법에 의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경제 활성화가 안 되니까 더더구나 지역에 영세한 우리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타격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활성화할 수 있는 조금만 뭐 방안을 찾아낸다 그러면 대전만큼도 좋은 곳도 없다. 왜냐하면은 우리 정주 환경
으로 보더라도 대전시라고 하는 교통 요지에 있으면서도 대도시면서도 자연환경까지 갖추고 있는 도시가 이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이 강점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특화거래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요 같은 경우에 이제 전통시장처럼 스스로 상인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 골목에 새로운 상품이 있어요. 이런 이벤트도 해요 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 이제 부족한 거를 우리 시나 저희 공단 같은 경우가 같이 협력을 해서 더 좋은 상품,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주는 요 작업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단기적인 승부는 걸기 힘들겠지만 향후 한 2, 3년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대전 지역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들이 그런 점을 되게 아쉽게 생각을 해요. 소상공인도 좀 상인회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공동 마케팅, 홍보 이벤트 같은 거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나 지금 찾아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역 먹거리 축제 해봐야 지금 최근에 좀 시행되죠. 칼국수 축제 네. 이런 거 빼고는 하면은 이 대전을 대표하는 먹거리, 관광객의 제1차 목표 중에 하나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네. 그런 점들이 좀 보완되면은 특히나 우리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골목을 다니다 보면 뭐 자주 봤던 그 간판이 어느 순간 또 다른 간판으로 바뀌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뭐 골목 상권이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폐업률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정 대표님 어떠세요? 제가 그 서구 쪽에 그 신도시 개념의 그 골목 상권인데요. 네. 제가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2년 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제 가게들이 신건물은 이렇게 많이 졌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인테리어는 돼 있는데 임대라고 써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이제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 집 지금 3번째 바뀌고 있다. 1년 안에. 그렇죠. 네. 이러한 부분들을 현재 골목 상권을 다니며 느끼고 있고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그 전민동과 저쪽 전민동 지역을 제가 이제 그 가게들을 방문을 해봤을 때 주말에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주말에 영업을 안 할까? 주말에 어떻게 보면 매출이 더 상인들에게 더 좋은 대목이죠. 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내막을 알고 보니까 우리 그 대전의 그 연구자인지 종사자들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약 4만 명 정도가 넘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분들의 생활권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주말 되면은 서울로 올라가면서 지역에 그 손님이 없는 거예요. 네, 손님이 없고 텅 비어져 버리는 거죠. 네. 네, 그러한 이런 참 정말 참 갑갑한 그런 현실을 보면서 그러면은 이 방법이 무엇인가? 그 생활권을 어떻게 여기에서 그 종사하시고 계신 분들을 우리 대전의 생활권으로 이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네. 정말 저는 심각하게 그걸 보면서 그분들의 그 한탄하는 주말에 장사가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심정들을 보면서 정말 한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매우 가슴이 아팠다. 그렇죠. 네, 참 아쉽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이제 100세 시대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보통 나오게 되는 게 50대, 40대 후반부터 50대라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그냥 경제 행위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고 또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1, 2년 내에 자영업자들이 또 폐업을 하게 되는 이런 걸 보면 준비 상황이 그렇게 철저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양 원장님 어떻습니까? 자영업을 하게 되는 원인도 좀 살펴주시고 이참에 준비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폐업률이 높은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뭐 먼저 폐업률을 보면은 2015년에 대전 지역에 약 한 15만 개 정도의
점포 중에서 15,000개가 이제 2016년에 오면서 1년 사이에 약 한 15,000개 정도의 점포가 문을 닫아서 폐업률이 한 10% 정도 2016년의 경우에 이렇게 한 해만 해도 이렇게 될 정도로 우리 대전 지역의 자영업이 상당히 지금 위기에 처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 자영업을 하게 된 동기를 이제 우리 대전 지역만 어떤 조사를 한 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2014년도에 한번 자영업이 어떤 과정을 겪어서 창업을 하고 어떤 이 상황에서 폐업을 하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최초로 그 창업을 하게 된 동기는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어떤 경제적 창업 동기가 한 32.9%. 물론 뭐 생활 환경 동기가 그 다음으로 26.9%인데 경제적 동기라고 하면은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당장 내가 어떤 이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서 어떤 대안으로 찾은 게 창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26.9%가 이제 생활 환경 동기라고 이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생활 환경의 동기라 그러면은 뭐 이 여러 가지 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 돈을 버는 것 외에 우리 뭐 가족 관계라든지 또 사회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창업을 좀 부추기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창업이 이렇게 활성화된 데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경제적 환경 동기 뭐 이런 것들이 25.8%가 창업의 동기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한번 창업했던 사람이 실패를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다시 재창업을 또 한다는 겁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 창업할 때하고 이제 재창업할 때하고 창업 동기가 좀 이 변화가 오게 됩니다. 재창업할 때는 경제적 동기보다는 어떤 이 생활 환경 동기가 훨씬 더 높아져서 40.6%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창업을 해서 실패를 하면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접고 다른 어떤 대안을 택해야 되는데 내가 실패를 했지만 이제 잘할 수 있어라고 해서 다시 이 재창업을 하는 이런 이 율이 높아지니까 재창업 역시도 5년 생존율이 뭐 거의 20%대에 머물러 있는 이런 상황이면 재창업 역시도 결과적으로는 더 어렵게 된다. 그래서 소위 우리는 창업도 중요하지만은 창업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점포 경영인데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잠깐 내가 어디 업소에 가서 뭐 직무를 경험을 하고 차리다 보니까 막상 돈을 지출을 하고 사람을 고용을 하고 고객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고 막 전반적인 이 점포 경영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창업 동기는 그와 같은 측면에서 창업을 했지만 창업보다 더 중요한 점포 경영이나 점포 운영에 대해서 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흔히들 뭐 이제 저도 이런 창업 컨설팅을 해주고 점포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흔히들 창업을 하기 전에 뭐 6개월이든 뭐 1년이든 그 업에 가서 한번 종사를 해봐라. 그래도 그 직무를 경험을 해라라고 하는 조언들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창업을 안 하고 취업을 할 것 같으면 한 6개월 내지 1년 동안 그 업을 경험하면은 그 직무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창업이라는 거는 어떤
직무를 내가 잘한다고 해서 창업을 또 경영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저는 꼭 컨설팅을 할 때 직무를 경험할 것이 아니라 점포 운영과 경험을 하시라. 그리고 멘토로 일러주는 소위 받아주는 그 점포에서도 이 사람한테 고기 썰고 뭐 조리하는 기술을 가르치지 말고 이 점포를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해야지 핵심 역량도 갖고 차별화도 갖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전달을 어렵다는 얘기죠. 뭐 원장님 좋은 그 부분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 회장님은 지금 한국 외식산업협회 대전 지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음식업, 요식업, 뭐 외식 산업 이쪽으로 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 관련해서 어떤 이유로 창업을 하고 또 이들이 성공하는 그런 확률보다는 또 실패하는 확률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준비 단계에서는 어떤 점이 좀 필요한지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많은 직장인들이 구조조정 또는 명퇴를 해서 이제 직장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현실적으로 닥치는 것이 이제 가족들의 생계 그리고 놀 수는 없다라는 것. 그다음에 작은 퇴직금 이걸 가지고 종잣돈을 만들어서 내가 제2의 무슨 인생을 설계를 하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네들이 선택하는 것 중에 대다수가 요식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을 때는 주부들이 집에서 식사를 하고 조리를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 좀 익숙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이제 요식업 쪽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아까 이제 양 원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준비 없이 달라들어요. 뭐가 좋을까? 내 적은 소자본을 가지고 창업을 할 때 뭐가 좋을까? 그러면 아무리 둘러봐도 그래도 조금 친근한 게 식사를 제공하고 조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달라드는 것이 이제 바로 외식 산업 쪽인데 이게 이제 학교에서 2년 또는 4년 동안 그 외식 경영이나 조리 부분을 전공한 사람들이 당연히 그러면 창업에 성공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 이제 양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 조사라든가 또 구체적인 그런 고민 없이 쉽게 접근하게 달라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뭐 인기 연예인들이 무슨 브랜드를 가지고 창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네들이 다 성공하냐 그러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내가 인기인이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하면 되겠지. 그런 충분 조건은 가능할런지 모르지만은 필요 충분 조건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그 창업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이제 이렇게 업무 협약이라든가 또 그 프랜차이즈 협회 쪽하고 해서 저희들이 면담을 해보면 창업이라는 부분에 출입구가 어딘지도 모르고 달라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큰 우죠. 그러니까 이 외식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 뱅뱅뱅뱅뱅 돌면서 어디가 입구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누구한테 물어보자니 창피하고 그래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실패가 가중될 수밖에 없고 또 더 안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맴돌다가 좋지 않은 브로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 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외식산업협회에서는 무료 컨설팅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면담을 충분히 해서 자본은 얼마고 그다음에 어떤 직종을 하고 싶은가 그 직종은 왜 하고 싶은가 그러면 대부분이 한식 중식 쪽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편안하니까 그냥 자기가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결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그런 어떤 인기 직종이 아니라 창업하는 그 업소마다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어야지 찾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6개월 만에 재창업하고 뭐 1년 만에 재창업하고 이런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식업을 창업한 사람이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냥 외식업에서 업종만 바꾸는 거예요. 한식 같다, 일식 같다, 뭐 다른 거 같다.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의 연속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과 충분히 대화를 한 다음에 한식이면 한식, 중식이면 중식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식을 하는데 그 지역에 대한 시장 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네. 중국집이 뭐 몇 미터, 몇 킬로 뭐 이렇게 해서 몇 개밖에 없더라. 그래서 된다. 그래도 뭔가 좀 관심 있고 과학적이고 또 경제관념을 가지고 노력을 한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한 절반 정도는 그냥 달라들어요. 그렇죠. 예. 그게 문제가. 예. 그래서 그게 폐업을 하는 그런 가장 큰 문제고, 또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창업 뭐 사관학교 같은 데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불러서 이제 집단으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선택을 한 다음에 믿을 만한 프랜차이즈 협회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럼 거기에 가서 또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로 나하고 뭐 연대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나와 궁합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도 냉정하게 다시 평가를 한 다음에 창업을 해도 성공률이 지금 한 절반 정도 성공만 해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네, 우리 정인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네. 골목상권에서 네네. 가게들이 많이 있고 또 그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소자본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그분들한테는 지금 뭐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지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준비 단계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싶으세요?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면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저도 가게 운영을 해오면서 뭐 늘 항상 실패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하지만은 정말 쉽지 않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물론 이제 그 부분 그 질문보다도요. 제가 좀 답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창업적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를 네. 제가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약 한 5년 전에 오늘 충남에 있는 공장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는 이제 밀가루를 생산하는 공장인데요. 하루에 28,000포 정도를 18kg짜리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은 종사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거기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4명이면 됩니다. 네. 기계화가 돼요. 네네네. 그래서 원자재가 들어가서 자동 시스템으로 다 돼가지고서 밀가루가 빠지고 볶아지고 다 해서 나와가지고 푸대에다 담겨서 차에다 실는 데까지 4명이면 된다는 겁니다. 하루 생산량이 28,000포인데. 네. 저는 그 부분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컴퓨터로다가 자동화로 그냥 컴퓨터로 두 명 교대로 4명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공장 위주의 기계 자동화로 인한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고용 창출은 이미 끝났다. 공장을 지어서 제가 개인적인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서비스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대다수 국민들의 그런 입장으로 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정부 정책에서도 공장을 지어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뛰어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서비스업의 어떤 경제적 구도, 그러니까 실뿌리까지 미칠 수 있는. 그래서 창업을 했을 때 정말 그분들이 창업을 한 분들이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경제의 실뿌리를 정말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 구도를 바꾸는 것도 네. 빨리 시급한 상황이지 않나.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준비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서 네. 다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CNB 집중토론, 지금 이 시간 지속되는 경기 불황, 무너지는 자영업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의 80%를 담당하는 700만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주체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예산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2천억 원이나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희망 없는 자영업의 순환 시대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 대부분에게 중요한 것이 실제 이익금일 겁니다. 매출도 매출이지만 이익금이 중요할 텐데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 실장님, 예. 뭐 매출도 중요하지만 이익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밖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요소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창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이익을 그냥 대충 추산을 하세요. 계산을 좀 철저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은 굉장히 높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놓치는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수치상은 흑자인데 실질적으로는 적자 상태를 많이 가지고 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본인하고 가족, 본인은 그렇다 치고 거기 같이 종사하는 가족들의 급여는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그 창업하시는 부분이 예를 들어 남편이 창업을 하면 부인한테 뭐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서 돈 벌어가 너 먹여 살려줄게, 한 달에 300, 400 번다 이랬는데 막상 이제 수익률은 낮아지지만은 부인이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대부분 되거든요. 그런 점이 그렇고 그다음에 그 원재료 같은 경우에 손망실 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비율이 높습니다. 뭐 음식업을 하든 도소매업을 하든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수익에 있어서의 그 수익 산출할 때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감가상각비, 내가 5년 정도 지나면 인테리어를 한번 바꿔서 새로운 분위기로 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또 놓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 홍보 마케팅비, 뭐 전단지 찍어서 돌리면 되지 않은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거 외에 뭐 편의점 같은 데 가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뭐 포인트를 준다든가 카페 같은 데 가면 10잔에 한 잔 정도 무료 서비스 해준 이런 걸 통해서 고객을 모으는 비용들이 다 비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이익금보다는 실제 남는 돈이 적게 남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저희들이 기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전문 기술 교육을 해서 경영 능력을 높이는 교육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은 소위 말해 자기개발비, 회사로 따지면 교육훈련비, 이게 아예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럼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1년에 시간으로 따지면 한 50시간에서 100시간 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같으면 1년에 한 150에서 200만 원 들어갑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 소비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내 상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비자가 변하니까 어떤 식의 내가 새 상품을 내나 서비스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그걸 안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격차를 가장 크게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직원들의 교육 훈련에 달려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상공인들의 자기 개발에 대한 투자는 아예 생각지도 않는다. 이런 것들이 뭐 처음에 계산을 할 때는 뻔하게 내가 몇백 벌어서 저축하고 살리라 하지만은 뭐 그런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발생을 해서 수익권 깎아먹는 구조. 특히나 자기개발비 이런 것들은 성장을 위해서 경쟁력 강화를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투입하지 않는 거. 그냥 내가 점포에 갇혀가지고 내가 전국의 최고야, 뭐 세계 최고의 상품을 준다 이런 자만심 같은 거.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갇혀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점이 오히려 그 수익보다는 수익을 생각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고 앞으로도 그런 점은 두고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어요. 듣다 보니까 김 시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자영업자들이 보기에는 이익금이 과대 포장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양 원장님 좀 덧붙이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전반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자영업자의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고요. 이제 우리 대전 지역만 좀 이렇게 국한해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이 대전 지역의 자영업자들의 매출액이 2010년에 한 평균 한 900만 원 정도, 월 900만 원 정도 됐는데 2013년에 오면서 이게 한 709만 원 정도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 전국 평균 한 877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감소율이 한 22%, 매출액 감소율이 22% 정도 되는데, 실제 이익금은 200만 원 미만의 수익을 내는 이런 자영업자 비중이 대전 지역의 경우에 한 61%나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평균 한 166만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분들의 수익이 상승하는 거는 한 2.4%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는 데 비해서 다른 취업을 했거나 직장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나마도 한 7.1% 정도 이렇게 수익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제 이 점차 매출이 줄어지고 막 여러 가지 여건이 악화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수익에 대해서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흔히 앞으로 남는 것 같은데 월말에 가서 계산을 하면은 다 미친다 그런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래서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용으로 계상해야 될 것들이 가족 종사원이든 뭐 감가상각비든 또 뭐 자기개발비든 이런 것들이 내가 비용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예 비용에서 계상을 안 하니까 매출액, 매출원가 바로 영업이익해서 우리 이만큼 남는다, 이거 뭐 해볼만 하다라고 하지만 월말에 계산하고 또 이게 어떤 이 자금 순환이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또 대출을 받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악순환이 거듭되는 게 우리 그 대전 충남 지역의 좀 이 자영업의 그 현실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제가 이게 시간이 좀 허락하면은 한 가지만 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음식업 같은 경우 제가 어떤 실제로 현장에서 컨설팅을 통해서 이 성과를 낸 부분 어떤 사례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가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재료에 대해서 손질도 많이 해야 되고, 가공, 이런 프로세스가 복잡하게 서비스가 전달이 되는 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양식이나 이 간편식 같은 거는 보면은 간단하게 해가지고 바로 이 제공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 반찬 가지수를 여러 가지를 하고, 그것도 막 아침에 이렇게 조리 준비를 하고 막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그게 바로 제품에 전가되기 때문에 이 제품 가격이 상승돼서 이렇게 비용이 악순환이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구조조정을 절실히 해야 될 거라고 보면 자영업이야말로 더 크게, 더 강도 높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뭐 자영업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자영업을 내가 지금 반찬 5가지에 뭐 밥하고 국하고 내는 이 메뉴를 반찬을 한 3가지 정도로 줄이되 좀 5가지를 갖다가 섞든지 압축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인건비가 적게 드는 구조로 빨리 구조 조정을 해야지 그나마도 우리 이 음식업이 어떤 존재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일부러 실험을 해보거든요. 막 뭐 반찬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밥 넣고 김치 넣고 뭐 몇 가지 넣고 이 양념장 넣고 마지막에 들기름을 넣어서 그걸 가위로 잘라가지고 딱 비벼서 한 밥그릇 하나에 하면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아주 배부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예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 지부장님께는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소비가 이제 위축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경기가 침체가 되고 하다 보니까 소비가 이제 위축되는 것이 지갑을 닫게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익이 줄어서 폐업하고 이게 경제 악순환인데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각자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하고 정부 지원 문제 등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그 비사 치킨 가격 논란이 그 배달앱과의 갈등에서 번져진 그런 사실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사는 가격 인상 이유 중 하나로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적했고요. 이 배달앱의 수수료는 그동안 중소기업 중앙회라든가 프랜차이즈 협회 그리고 이런 관계율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 배달앱이 등장하면서 가맹점에게 추가 수수료가 발생했다는 것이 바로 외식업체들의 공통적인 그런 그 지적인데 그렇다면은 이 배달앱이 외식업체로부터 떼가는 수수료는 과연 얼마나 될까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면은 브리짓 경제신문이 치킨 프라이즈 본사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면은요. 배달앱 1, 2위 브랜드 뭐 어디라고는 제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1, 2위 브랜드의 광고비와 수수료가 가맹점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 2.17%에서 최대 6.4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 1위인 배달앱의 경우는 고정된 수수료는 없지만은 주문자가 메뉴를 검색할 때 상위에 자신의 그 매장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광고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이 광고비는 매장당 월 8만 원 선으로 알려졌고요. 브랜드 본사가 일괄적으로 계약할 경우에는 광고비는 매장당 4, 5만 원 선으로 내려가는데 포털의 검색 광고와 유사한 그 시스템을 접목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광고비는 배달 주문 건수에 상관없이 월정액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뭐 배달 건수가 많은 매장일수록 유리하다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2위인 배달앱의 경우를 이제 살펴보면 15,000원인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를 배달할 때 최소 375원에서 최대 525원의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현장 결제 대신 앱에서 카드 결제를 하면 2% 내외의 수수료가 추가되고요. 또 앱에서 주문과 결제까지 한 경우에는 15,000원짜리 치킨 한 마리의 배달 수수료가 무려 675원에서 825원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그런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이 수수료 부담이 높자 상당수 가맹점들은 이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 발행 쿠폰은 배달앱 주문 시에는 제공하지를 않고 또 추후 주문 시는 매장 전화를 이용해 줄 것을 소비자에게 이제 당부하는 부탁하는 그런 이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협회의 그 배달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을 위한 수수료 영원 배달앱 그래서 프랜고라는 것을 이제 이 프랜차이즈 산업협회가 론칭을 해서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발생될는지는 조금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 문제를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면 최근에 AI에서 이제 결함 품귀 현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빵을 만드는 시간보다 계란을 구하러 다니는 시간이 더 많이 소비할 지경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란값이 천장부지로 치솟고 최근 인기몰이 중인 대만식 카스테라 업계가 계란값 인상으로 상당히 울상을 짓고 있는데 업계는 SNS상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젊은 층 중심의 인기를 끌고 있지만은 전체 재료값이 40%를 차지하는 계란이 가격 인상을 넘어서 오히려 수급마저 지금 어려운 그런 실정이죠. 뭐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계란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비베어커리는 지난해 연말부터 3,400개에 달하는 영업점에 카스테라 등 계란이 많이 쓰이는 19개 품목을 일시적으로 공급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스테라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은 속수무책으로 부담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문제는 이 정부 차원에서 계량값 인상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이제 소비자나 그 사업주에게 상당히 미비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리고
AI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을 때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AI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그런 결란에 대한 그런 부족분을 업체에게 뭐 상계를 해준다든지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제가 자영업을 위한 지원 시스템인데 그 전에 대출 문제만 하나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정인구 대표님, 이 자영업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온전히 자기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고, 근데 우리나라 지금 경제 불안 요소 중에 하나가 이 가계 부채가 상당히 심한 건데, 이 대출 제도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현재 어떤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한 말씀 듣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도 몇 년 전에 조금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소상공인 진흥원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대출 없으신 분들 아마 드물 거예요. 네. 가서 조금 어떻게 좀 대출 좀 할 수 있냐 문의를 했더니 이 담보 담보가 있으면 뭐 100% 된다. 네, 문턱이 높네요.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소상인 동네 가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니 뭐 돈이 많아가지고 대출을 자산이 많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 지금은 좀 문턱이 좀 낮아졌다는 그러한 저는 직접 지금 현재까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찾아가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좀 문턱이 좀 낮아졌다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실질적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지인도 이렇게 좀 시설비가 좀 필요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소상공인 지원센터에다 문의를 해서 받아서 인테리어를 좀 새로 했다는. 네. 이제 거기에는 이제 전세 뭐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거 담보를 넣겠죠. 그런 현실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러시죠. 저희 공단이 1년에 취급하는 정책 자금이 약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조금 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공단의 직접 대출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심사 평가해서 대출을 해주는 지원 제도가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업종이 제조업 쪽으로 좀 제한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앞서 우리 김종환 지회장님 말씀하셨던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작년까지는 소상공인 사관학교라고 이름 지었다가 올해부터 신사업 아이디어 이쪽으로 창업을 유도한다 그래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에 5군데밖에 없는데 저희 대전에 하나 있습니다. 저 둔산동에 있으니까 거기를 졸업을 하면 여기도 역시 직접 대출을 해줘요. 직접 대출은 사업성 물론 이제 신용도 같은 거는 많이 보지만은 사업성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금액에 뭐 큰 차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말씀하셨던 거는 저희들 표현은 대리 대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정책 자금이긴 한데 결론적으로 돈을 받는 곳은 어디든 은행이거든요. 근데 은행에 가면은 뭐 우리 돈 빌릴 때 담보, 부동산 담보 아니면은 튼튼한 신용 보증인 그거 아니면은 이제 신용 보증서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발급받는데 요즘은 거의 100%가 신용 보증서 대출이거든요. 담보 대출은 거의 뭐 눈에 싣고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는데 그 보증기관에 가면 사업성도 보지만 중요한 거는 그동안의 금융거래 실적 같은 걸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의 신용도를 가지고 베이스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금액하고 실제 내가 손에 쥐는 금액하고 차이가 생겨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창업자분들이 좀 보면은 나쁘게 표현하면은 이 무대뽀식이 많아요. 그죠? 창업 자금에 대한 준비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왕이면은 전액 자기 자금도 하면 좋다고는 얘기하지만은 그 동기부여.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압박감이 있으면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이런 심리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 소요되는 자금의 약 30% 범위 내에서는 대출을 받는 것은 권장할 만한데 그걸 넘어서는 대출이 되면은 이게 경영 압박이 굉장히 크게 부담이 와닿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자금 준비를 좀 자기 자금을 충실히 하는 이 자체가
좀 준비된 창업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 실장님 말씀하신 김에 이제 자영업을 위한 지원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은데 지원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실 만한 게 있나요? 예, 자영업 창업하실 것 같으면은요, 저희들은 소상공인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소상공인 창업을 하실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알아셔야 될 거는 지원 정책이 지금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특히 창업은 과밀 생계형 창업. 폐업이 높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창업 지원을 거의 하질 않습니다. 교육도 없고요. 자금 지원할 때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성장, 그냥 기존 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이제 많은 제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보면은 이제 교육에 대한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이제 가까이 있는 학원이라든가 기술학교 같은 데 가서 필요한 교육을 받고 나면은 그 교육 받은 돈의 90% 범위 내, 그 다음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50만 원까지는 국가가 지원을 해줘요. 요걸 작년에 30% 지원하는 걸로 해놨더니 신청을 안 해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게 조금 너무 기대는 성향이 강하다. 이게 내가 자기개발비를 성장에 필요한 그 밑거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꼭 필요 있느냐 이런 생각들 하는 거 보면은 좀 아쉬운 점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기 지원이라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폐업에 대한 말씀하시다 영업 실적이 아주 낮아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폐업했다가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유망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는 신사업하고 조금 다릅니다. 신사업은 예를 들어서 요즘 말로만 3D 프린트를 활용한 뭐 드론 제작 같은 거를 신사업 쪽으로 친다 그러면은 칼국수로 따지면 옛날에 그냥 일반 칼국수에서 유기농 뭔가 좋은 재료들이 첨가돼서 건강식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칼국수 뭐 이런 거를 이제 유망으로 좀 보면서 성장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달라지니까 이런 업종 중심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전문가 멘토링까지 같이 붙어 있어요. 우리 그 원장님 하시는 전문가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딱 붙여가지고 그 재창업할 때까지 필요한 지원들을 해주고 자금도 필요하면은 대리 대출이지만 7천만 원까지 해주고는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정말로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느냐 하는 이런 점은 또 항상 난제로 남죠. 이 문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관평동에서 대규모 쇼핑센터가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건립 반대가 또 지역에서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늘 이거 들을 때마다 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와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 그 부분도 이해를 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서지 않으면은 대형 쇼핑센터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소비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대형 쇼핑센터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은 자영업자들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뭐 현대 그 아울렛이 들어오는 것도 뭐 지역 주민들 그쪽에 그 동네 분들은 찬성하는 분들이 대다수고 또 이쪽에 반대편인 다리 하나 건너가면은 대덕구 쪽에 좀 신탄이 쪽에서나 또는 원도심 쪽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어떤 지역적인 어떤 그 문제가 이제 서로의 이견 차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대형 쇼핑몰에 대해서 정말 지적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짧게 좀. 네. 2015년도에 그 대전시 그 가계 부채를 들여다보면은 약 21조 8천억 정도. 그리고 11.2%씩 늘어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약 2조 한 5천억 정도가 가계 부채가 상승을 하고 있다 해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재벌들의 그 쇼핑몰을 운영하는 매출과 같다. 비슷한 그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우리가 그 편리함을 쫓아가는 이러한 그 소비 심리에서 로 인한 우리가 그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 경제가 어려운 것도 자승자박이 아닌가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그 정말 대전시에서 정말 면밀히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가? 들여다보고 있다면은 이렇게 어렵고 대형 유통업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면 쇼핑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갖다가 유치하는 데 있어서 그 같이 한다는 것은 좀 뭔가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 부분이 참 가슴이 아프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정말 돈의 유통, 소비의 유통, 즉 뭐냐 내가 10,000원짜리를 하나 쓰더라도 과연 이 10,000원짜리가 어떻게 선순환돼 가지고 나에게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내 지역에 뭐 내 형제나 자매 혹은 친구라든가 이웃에게 돌아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그 소비를 참 돈을 쓰는 그러나 공정 소비로 우리가 좀 가야 되지 않나. 네. 지금 중요한 부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주로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가 공생하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세종시 같은 경우만 해도 대형 유통업체들이 주말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주말 하루를 쉬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상생하기 위한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짧게 양 원장님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대형 유통점이 들어서게 되면은 거기에 영향을 받는 적어도 반경 뭐 5km든지 이 범위 내에 있는 이런 소상공인들 또 전통시장들에 대한 배려라는 차원에서라도 그 쇼핑센터의 건립과 동시에 이 전통시장의 인프라를 좀 구축해 주는 거를 좀 의무화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주차장을 좀 더 설치를 해 준다든지, 네. 아니면은 대형 쇼핑몰 그 영역 내에 전통시장의 어떤 상인들 또 그 지역의 연고를 가진 이런 상인들이 적게나마라도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스페이스, 공간 이런 것들을 시험적으로라도 좀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것, 이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공생의 의미를 바로 현장에서 느끼게. 그래서 내가 백화점에 쇼핑 갔지만 거기서 전통시장의 상품도 좀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이 물리적 공간도 좀 이제는 투자를 좀 해서 매칭 펀드로 해갖고 시가도 좀 지원을 하든지 해서 저기가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같이 이 상권이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우리 양경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정말 공생이라는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입니다. 상생. 그러나 그 공생은 대형 쇼핑몰과 정통시장과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안에 이미 음식점, 생필품 모든 게 다 유통이 되기 때문에 전통시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정말 그 대기업 유통들이 와가지고 상생기금 발전을 하겠다고 내놓는 몇십억 내놓고서 그걸로다가 그 전통시장이나 어디 원도심 활성화 기금으로 내놓겠다고 하면서 내놓는 거 있죠. 네. 이것도 매우 정말 그 위험한 그 발상입니다. 거기에 혹하는 그 시장 상인이라든가, 즉 작년 그 국감에서 밝혀졌지만은 그 상생기금 발전을 받는 사람이나 주는 기업도 매수지에 해당한다고 국감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좀 더 면밀히 더 살펴봐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형 쇼핑몰과의 어떤 공생, 사실 저는 그 공생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뭐 정말로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혜를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게 대형 유통업체하고 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제 규제 방법인데, 규제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소비자 추세를 고려하면은 규제하는 쪽은 그렇게 효과를 가지긴 힘들 겁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서비스의 출현 이런 거를 막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규제보다는 지금까지 규제도 해봤지만은 그렇게 효과가 크다고 확실히 있다고 얘기할 만큼 크지는 않은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생하는 방법인데, 저는 상생 방법을 달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형마트가 들어왔다 죽는다, 이거는 저 문제가 있어요. 상품 구색이 기존 소상공인 전통시장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백화점하고 전통시장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마트가 그 중간층에 있는 소비자층을 끌어가 버리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유럽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는 공산품류만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 보면은
니네들이 가져가는 대형 백화점 고급 상품 그 마트는 일반 소상공인들이 주로 하고 있는 그 음식업 같은 이런 거 1차 식품 같은 거는 최소한 줄이고 특색 있는 공산품으로 가라. 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것도 규제에 속하기 때문에 좀 힘들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또 규제도 안 되고 있고. 그럼 마지막 남은 방법이 뭐냐면은 저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볼로냐의 협동조합, 이탈리아 볼로냐 협동조합인데 거기는 협동조합이 소비자 협동조합이고 거기서 대형마트를 운영을 해요. 네. 거기 주주가 지역 주민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쪽에 그 대전시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을 한번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네, 뭐냐면 네. 소비자 대전 시민들이 출자하고 대전 시민들이 소비를 하면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좀 더 일반적인 대형 유통업체하고는 다른 측면이 좀 손쉬운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방송을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됐어요. 그 대형 쇼핑업체하고 또 지역 상권하고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그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집중 토론을 해야만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기회가 되면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두 분한테 한 30초 이내로 뭐 자영업을 시작하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뭐 말씀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외식업을 이제 가장 많이 한다고 창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 외식업도 이제는 격변하는 시장 흐름에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고정관념보다는 이제 그 고객들의 기호 변화, 선택의 폭 뭐 이런 것. 그래서 지금 현재 고객들은 어떤 그 맛 같은 것은 이제 거의 평준화가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특색 있는 브랜드, 특색 있는 그런 그 맛을 가지고 승부를 건다거나 그렇게 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해야지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서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뭐 자업자득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지만은 노력하고 좀 더 시대 조류에 맞추고 또 고객들의 기호 충족에 맞추는 것으로 공부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뭐 한 말씀 짧게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소상인들의 지금 간절한 바람은 정말 접근성인데요. 고객들의 접근성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주정차 행정 서비스를 관에서 지자체에서 경찰청과 손잡고 좀 그 지역의 어떤 배려라든가 맞습니다. 또 시민들은 조금 느리다고 불평보다는 우리가 더불어 산다는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면서 좀 참아줬으면 하는 그러한 그 좀 바람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세요. 사실 뭐 시간의 제약만 없으면 좀 더 발언 기회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회라는 것이 평상시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해가는 자들에게 오는 그런 선물처럼 찾아온다고 하죠. 자영업자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좌절하지 말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집중토론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